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드디어 중국이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2019년까지 42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2%의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2년간의 연평균 9.2%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언뜻 봐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비슷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2년간 연 9.2%의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42년간의 통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네 아빠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게 1962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해봤더니만 8.73%였습니다. 9.2%의 중국보다 불과 0.5%포인트 낮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0.5%는 결코 작은 숫자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42년간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경제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국의 브루킹 연구소의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2008년에서부터 2016년 매년 경제 성장률을 약 2% 정도 과대 포장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는 그래서 실제 중국의 발표보다 18%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GDP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라는 거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성 GDP의 합계가 중국 전체의 GDP의 합계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 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속적으로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06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2 내지 8%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차 및 누락을 감안해도 그 차이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랴오닝성이 2011년부터 2014년에 GDP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조작되는 이유는 지방관리들이 실적을 부풀려서 한마디로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통계 조작에 의한 허위 보고로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42년간의 9.2%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중국에 있어서의 GDP 성장률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제부터 중국 경제 성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교과서적으로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은 반대로 소비가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 중간 정도이지만 미국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1, 2년의 경향이 아니고 중국 경제 성장 자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가 낮고 투자가 높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까운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재벌 주도의 중화공업화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마불사를 외치면서 재벌들은 경제의 효율성보다는 덩치만 키웠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효율의 경제 구조가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한동안 높은 그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중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계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중심 경제를 운영한 결과 투자가 비약적으로 늘며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양적 팽창에 관심을 쏟은 결과 국유 기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익률 저하 및 부실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재벌 경제의 비효율성을 꼭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수 연구원은 투입 중심의 경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본의 한계 효율 저하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효율성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계 역사상 중국과 함께 가장 고도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이후 상황을 보면은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년간 연평균 9% 가까운 고도 성장을 한 한국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의 이와 같은 실패를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중국의 최근 10년간 성장률을 보면 한국과 똑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상승을 하여서 2009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14%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전하여 2012년에는 7%로 하락했고 2015년부터는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5%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윤소영 교수는 이미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최근 전미경제연구소에 의해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1.8%포인트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2015년부터 실제 경제 성장률이 4%로 이미 하락했고 조만간 3%대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위대한 중국 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는 시진핑의 중국몽은 한낱 일장춘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